그리고는 후회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치팅 계획을 세우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안녕하세요, 프라우딘입니다. 키토제닉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분들은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키토제닉 초보자가 하는 치명적인 실수 5가지를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들이 바로 식단의 성공 여부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탄수화물 식단이지 무탄수화물 식단이 아닙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 초창기에는 탄수화물에 대한 적대심이 엄청납니다. 저도 똑같이 겪었던 경험이고요. 단 1g의 탄수화물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마법에 종종 걸리게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고기와 소량의 채소만 먹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잎채소의 탄수화물 함량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무탄수에 가까운 식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20g 정도의 순탄수화물을 먹으려면 채소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만큼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필요한 탄수화물의 양이 더 많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잎채소만으로 탄수화물을 채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곡물은 제한하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탄수화물의 좋은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지방의 누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쌀밥을 완전히 적대시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적정량의 곡물 탄수화물 섭취도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입니다. 탄수화물이 조금 필요한 분들은 곡물 탄수화물의 섭취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양은 매우 적습니다. 자, 앞선 상황과는 조금 반대되는 성향의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식단을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탄수화물인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탄수화물의 양이 적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먹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있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고기와 채소로 식사를 마친 후에 디저트로 수박과 참외 같은 과일을 접시채 먹는다든지 본인도 모르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지방의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지방이라는 특성도 강조를 하지만 우선적으로 저탄수화물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탄고지는 생각만큼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체중 감량에 도움도 안 되고요. 일단 숨어있는 탄수화물은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어떤 음식에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나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스스로가 조절이 가능하겠죠. 성분표를 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맛이 난다 하는 음식은 일단 의심부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탕의 국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갈비탕도 언뜻 보기에는 키토해 보이지만 국물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달달한 국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함정에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특히나 외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메뉴만 신경을 쓰다가 중탄고지의 함정에 빠져들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외식할 때는 특히나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것 또한 숨어있는 탄수화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햄과 소세지 같은 식품들은 더티키토 정도로 가능은 합니다만 분홍 소세지 같은 식품은 탄수화물의 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소세지라도 브랜드에 따라서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나뉘게 되고요. 일단 가공식품은 간편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가공식품에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유화제라던가 말티톨, 덱스트린, 향미증진제, 합성보존료 등등 첨가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이 같은 가공식품에 포함되는 첨가물들은 장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체중 감량도 더디게 되고 면역력도 상대적으로 저하됩니다. 또한 지금은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되도록이면 자연식품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실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질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아마도 치팅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지 않을까요? 치팅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치팅 주기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식단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치팅 계획을 세운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목격했는데 제 경험상 식단 시작 전이나 초기부터 치팅 생각을 하시는 분들 치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손에 꼽을 것 같습니다. 주 1회 치팅 데이를 갖는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월요일에 식단을 시작했는데 일요일을 치팅 데이로 잡았습니다. 그럼 목요일 정도가 되면 치팅 데이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치팅 데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못 견뎌서 식단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치팅 데이가 되면 이때다 싶어서 엄청난 폭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후회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치팅 계획을 세우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물론 어느 정도 숙달되면 계획적인 치팅은 가능하죠. 저도 치팅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 수준에서 할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치팅은 숙달되고 난 후에 계획을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저는 키토를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식단을 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체중 감량이 전혀 안 됩니다. 살이 안 빠져요. 키토제닉은 저랑 안 맞나 봐요. 이러한 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셨죠. 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바라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키토제닉을 하면 살이 빠진다. 네, 이거는 명백한 착각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는데 키토제닉을 너무 체중 감량의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이름만 보면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의 의미도 있지만 식단과 식습관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죠. 단기간의 체중 감량 목적으로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무탄수에 가깝게 시작한다. 저탄수화물 식단이지 무탄수화물 식단이 아닙니다. 잎채소의 양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곡물 탄수화물의 섭취가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숨어있는 탄수화물을 찾아내지 못한다. 중탄고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분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고 단맛이 난다 하는 음식은 일단은 의심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매일 먹는다. 가공식품에는 탄수화물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첨가물들은 장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을 추천합니다. 치팅 계획을 잡는다. 식단 초기의 치팅 계획은 폭식을 유발하고 악순환의 반복이 됩니다. 어느 정도 식단에 숙달된 후에 치팅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조건 살이 빠질 거라고 기대한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살 빠지는 마법의 식단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증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체중 감량 목적이 아닌 장기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언급한 5가지의 실수만 하지 않아도 식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하게 식단을 진행하는 것이겠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워 보이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